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최종 의결 공포하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의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로 늦춰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중수청이 발족하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폐지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 합의가 원천 무효라며 불참의 뜻을 밝혀 또다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투표 제기, 헌법재판소 심의 등 입법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사개특위 구성 등 후속 조치들을 두고 여야가 다시 한번 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30일 그리고 지난 3일 결국은 굉장히 논란이 컸던 두 개 법안이 결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전반적인 과정을 일단 어쨌든 마무리가 됐으니까 좀 평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국회의장의 중재안과 실제로 민주당이 발의한 어떤 최종적인 법안과 또 안건 조정 소위를 통과한 이후의 최종 법안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과연 이것이 민주당 의원 전체의 이해나 확실한 어떤 내용을 다 공유하면서 통과됐는가 그런 과정과 절차의 앞으로의 어떤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어떤 논란들 또 혹은 이게 그것으로 인해서 무효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예컨대 이제 고발인의 이의 제기라든지 이런 과정 자체를 완전히 좀 이렇게 박탈하는 부분이라서 시민사회의 비판도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마음으로는 굉장히 무겁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절차상.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개혁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을 더럽힌 헌정 파괴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고 꼼수와 불법 탈법이 판친 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국무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킨 헌정 사상 유례 없는 폭거라고 보고요. 자칭 민주화 세력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의 민주당의 완패를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검찰이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사법 체계에 대한 공포심에 발로해서 그냥 앞뒤 안 보고 마치 레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들쥐가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봐서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또 우리나라 헌법학자라든가 대법원 모든 분들이 이 부패 수사라든가 이런 대형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허점이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아주 웃음거리가 된 이런 그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다. 이 백주대낮에 벌어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총평을 일단 해주셨고요. 대통령이 이 개정안을 이제 공포하면서 선택적 정의 등등의 이제 단어를 쓰면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대로 의결한 배경, 사실 정치적으로 부담도 느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이제 박병석 의장의 안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은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는 국회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독주였다면 대통령이 고민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렵사리 어쨌든 그렇게 아침 10시에 해야 될 국무회의를 오후 2시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떨썩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은 부분이 가장 컸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구멍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대로 수사할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범 또 다른 어떤 부패 경제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여전히 유예 기간이 있는 것이고 또 사개특위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새로운 대안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고도화되고 진영화되는 수사 범죄들을 경찰 수준에서도 빨리 수준 있게 말하자면 수사할 수 있거나 또 혹은 검찰과 경찰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들을 국회 안에서도 또 다시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사개특위를 제대로 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으로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것을 그냥 수용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촛불 정치 소명 따라서 권력기관을 개혁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그런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국민을 들먹인 거죠. 또 말하자면 촛불 민심을 들먹인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라든가 또 원전 수사라든가 울산 선거부장에 대한 수사 착수를 보면서 뭔가 이제 그 민주당이라든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권력의 중심부로 칼이 들어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 이제 현실감으로 아주 절박하게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모든 마무리를 여기서 이제 짓겠다 하는 건데 이것이 왜 그렇게 한 뭐 국회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의 여당의 불법과 그동안의 이것을 일시적으로 가리고 또 공소시효 완성을 위하고 또 범죄가 증발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한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런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또 민주당의 지도부 그리고 박병선 국회의장이 공동으로 총대를 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논쟁으로 끝날지 아니면 절차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건 국민투표 붙일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 그러자 이제 중선관위에서는 유권 해석을 내놨죠. 지금 헌법 불합치 때문에 힘들다. 이 국민투표를 주장한 이유 그리고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국민투표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투표법 그 14조를 보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그 투표인 명부를 국내 주소를 둔 외국인 혹은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붕 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명부 작성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국민투표법이 지금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명부 작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장제인 비서실장. 비서실장 같은 장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둔 어떤 유리한 국면을 좀 점하고 싶다. 국민 여론을 얻고 실제로 성사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국민투표 가능성을 제시를 하면서 여론의 어떤 주도적인 입장을 네. 취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은 좀 국민투표에 대한 장 비서실장의 제안에 대해서 좀 뜬금없어 했지만 한편으로는 장제원 실장의 이런 국민투표에 대한 제안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완전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구해주는 데 성공했다. 프레임 전환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한 달 남은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선관위 입장에서 준비할 수도 없고 헌법 불합치 판정 때문에라도 뒤늦게 그런 추진 안 된 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인 거죠. 제가 거기 좀 덧붙이면요. 네. 이제 사개특위에서 그 한국형 FBI라든가 여러 가지 구성이 될 겁니다. 말하자면 FBI 국장을 임명하게 되면 그게 이제 윤석열 정권이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중수청의 헤게모니를 정권이 갖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법과 기관의 운영에 이제 그 충돌이 또 생기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막 비등비등 끌어오를 때, 그럴 때 이제 그 헌법 그 72조에 규정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투표에 부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라도 9월에 이제 검찰 수사가 모두 이제 종료되는 그 시점 직전이라도 네. 국민투표를 좀 긴급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슈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헌재로 이것이 가게 되겠죠.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대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절차적으로 위헌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죠. 사실은 이제 이미 시작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가 굉장히 좀 그 중요한 위치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것은 이제 그 절차적으로 보면 실효성이 있는가 또 국민 투표와 더불어서 네.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다음 총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논의를 시작하면 바로 내일 모레 끝날 수 있는 논의가 아니다. 그렇긴 하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과연 갈수록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어떤 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건 의문점이고요. 현재 이제 문윤석열 정부의 100대 과제 속에 말은 사법 개혁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부 보도를 보니까 우리 이제 법의 규정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국가 기관 간의 권한을 논란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좀 답을 내주십시오. 헌재 가서 하는 건데 검찰은 국가 기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를 할 수 없다 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기술적인 부분이기도 할 텐데 의원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내놨습니다. 이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그 표결권을 침해했다. 그런지 앞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낼 수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뭐 지휘한다거나 이런 규정을 이용해서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권한을 왜곡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시동이 느리게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번에도 보면은 한 뭐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었을 때 권한쟁의 심판의 판결이 나기 전에 모든 게 이제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고요.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구성이라든가 볼 때 네. 헌법재판관의 뭐 진보 성향이 많다. 뭐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 나올 것이다. 네. 그런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사개특위 자체도 논의가 어렵습니다. 사개특위 구성을 하자라는 게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은 아예 불참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인데다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중수청이 어찌어찌 해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임명권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게 없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런 식의 유불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네네. 또 한편으로 보면 결국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를 시켰으나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속내가 뭐든 간에 그런 데 대한 보호막이 될 수 있었느냐? 될 수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유난을 떨면서 절차적 정당성도 어겨가면서 급하게 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국형 FBI를 법무부 장관 밑에 바로 두기에는 뭐 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걸 뭐 행안부 장관 밑에 둘 것입니까? 별도로 독립기구로 아예 장관의 지위를 받지 않는 그래봤자 대통령 지위를 받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힘들어 가서 공력을 넣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다만 상징적으로 그동안에 기소 또 수사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검찰에 대하여 상당수의 권한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이로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논의 앞에서 왜 사개특위에 안 들어가고 있는지 그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네.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중수청을 기존에는 그런 분위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공수처처럼 아예 별도 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예상하기에는 별도 독립기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출범하면서 엄청난 갈등이 생길 거예요. 사개특위도 이제 진통을 겪지만 네. 저는 그 와중에서 그럼 이런 법을 만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국회를 해산해라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계속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검찰청법과 형소법 개정된 바로 그날 인수위가 발표했습니다. 110개 국정 과제를 발표했는데 오히려 검찰 독립성 강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좀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계속 어떤 뭐 시행령이 됐든 뭐가 됐든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혼란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과 또 지금 뭐 들어가 있지 않는 부칙 개정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네네. 국민의힘 의원들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권한쟁의에 있어서 네. 실제적으로 이것이 절대적으로 이 모든 결정권이 국회에 있는 것이 맞는지 하는 어떤 국회와 법무부 간의 충돌, 행정부와의 충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핑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자꾸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자신감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 속에서 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구조는. 네네. 국민들이 이것의 안을 정확하게 아시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대 뭐 문재인 투표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인데 현재 집권도 하시기 전에 퇴임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갖고 있고 앞으로 더 이것이 오른다. 더 내려간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갈수록 국민의힘 쪽에서 위험심판이라든지 국민투표에 대한 힘을 더 이렇게 몰아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과제 중에 이제 검찰에 지금 있는 그대로 관성을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시대적인 대세가 된 느낌이고 기술적으로 네. 수사 공백이라든가 지금까지 왔던 여러 가지 수사 관행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령을 잘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백을 없애기 위한 보완을 좀 하고 지금 시급한 뭐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불경기 문제라든가 이 민생 현안 문제에 집중을 해서 네. 국민적인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부패 수사라든가 또 대형 비리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도 그냥 수사기관에 맡겨두고 추진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보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빨리 이 국면에서 벗어나고 네. 국민 민생을 살피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검찰 개혁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검찰 개혁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검찰 개혁의 총 정보량은 약 11만 2천 건입니다. 검찰 개혁과 함께 쓰인 연관어 중에서 사용이 크게 늘어난 단어 1위는 국회 본회의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2위는 국민투표입니다. 차기 여권이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카드를 띄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민투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국론 분열 우려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국민투표 여론전을 계속 펼치면서 급상승 연관어에 들었습니다. 3위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지난달 27일 검찰청법 개정안, 30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자정을 기해 회기가 종료되면서 두 법안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습니다. 4위는 파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의 합의안 파기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5위는 헌법재판소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대검도 법안이 공포되면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찰개혁이란 주제와 함께 쓰인 급상승 인물 연관어를 살펴봅니다.
1위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2위는 박병석 국회의장, 5위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배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의장을 향해 앙증맞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2차례나 손을 뻗어 항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위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전국을 거치며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합의문을 사흘 만에 뒤집은 것에 대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위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입니다. 장 비서실장은 검찰 수사 기소분리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자 월권 아닌가라고 비판하면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 검찰 개혁을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검증이라면서 엄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공직과 김앤장 고문을 2차례 이상씩 번갈아 맡으며 20억 원대 고문료를 받았는데 역대 김앤장 고문 중 이런 경우는 한 후보자가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선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인수위의 차등 지원 방침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제주도 단골 일식집에서 수천만 원을 쓴 걸 놓고 민주당은 내역 허위 기재와 사적 유용,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공적인 지출이었다면서 원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또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재산과 입학 관련 자료 미제출을 놓고도 여야는 입장을 달리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삼성전자 사회이사 경력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검찰개혁 입법 완료 등으로 정치권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결이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일 청문회 첫날에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추경호, 원희룡 후보 등 6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차례대로 총 19명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흠결이 너무 많이 보이는 후보들이었다. 네. 이제 그런 측면들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도 김앤장의 경험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무역협회의 경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들의 흠결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있어서 예상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제 환경부 장관 같은 분조차도 당장 용산공원의 오염지수라든지 뻔히 예상되는 질문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측면, 과연 정책 역량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송급 질문 정말 큰 거 한 건 이런 것들이 안 나온 것도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청문을 하면서 더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데 중간에 아예 파행을 시켜서 오히려 더 민주당이 저는 패착을 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 시즌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 의원님? 우선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수완박 입법 강행으로 높아진 그 국민들의 불만을 좀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어떤 결점을 노출시키면서 이제 낙마시키면서 그런 불이익을 좀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보여서 굉장히 좀 이게 청문회가 좀 이벤트성 청문회 또 대선 패배 분풀이 청문회 이렇게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진행되는 좀 측면이 좀 있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깊이 있는 정책 토론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뭐 물가라든가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 정책이나 비전이 조금 좀 깊이 있게 진행이 돼서 어떤 신상털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한 2년 넘게 코로나 전국으로 이제 힘들어 있는 부분에서 총리부터 이제 빨리 내각을 구성해서 이제 정책을 펴 나가야 되는 시점에 네. 총리를 지금 딱 붙들고 있으니까 5월 10일 취임식 이후에도 이 정상적으로 내각이 작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태가 좀 우려되거든요. 뭐 문제가 되는 후보들은 좀 빨리빨리 좀 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당선인의 부담을 좀 덜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인수이기 때문에 검증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네.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은 검증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조금 이제 아직 정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측면에서 좀 국민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내부적인 검증에 좀 한계가 있다. 지난 3일 뉴스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거였습니다. 뭐 풀브라이트로 묘사되는 많은 이제 의혹들이 좀 있었는데 한호철이라고 부르죠. 민주당에서 3명을 거론하면서 그분들은 누구보다 의혹이 좀 심하다라고 소위 말하는 이렇게 찍었던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첫 낙마사를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아무래도 뭐 풀브라이트 장학금에 가족 전체가 다 연루되다시피 했다는 부분들이 좀 안 그래도 이제 뭐 장학금이라든지 또 입학이라든지 취업에 민감한 우리 국민 또 청년들의 정서에 사실은 반감을 갖게 되는 이제 원인이 제공됐고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뭐 고급 요리집 같은 데서 뭐 학위 논문 심사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본인 스스로가 더 이상 가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아닌가. 말하자면 방어가 잘 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거치에 대한 결단이 좀 빨라지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김인철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원님 보시기에? 총장 시절에 뭐 법인카드를 쪼개서 쓰고 또 뭐 성폭력 교수를 옹호하고 뭐 논문 심사의 어떤 장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저는 어떤 이제 교육이 지금 보면은 공정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이 뭔가 봤더니 미국 국무부 산하 기관인 풀브라이트 재단에서 주는 건데요. 이 왕복 항공료하고 연간 4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이상을 주는 아주 굉장히 돈도 많이 주고 명예도 있는 국내에서 36명밖에 수혜를 못 받는답니다. 근데 그런 유학생들의 원업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가족이 다 받았다는 것이 이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총장으로 계셨던 학교의 총학생회가 들고 일어나서 또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교육부 수장이 돼서 이 모든 교육 관계자들 또 학부모들에게 존경까지는 몰라도 욕을 안 먹어야 될 분이 이렇게 자기가 재임했던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본인이 좀 빠른 결정을 잘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 차례 사실 이제 청문회가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자료, 뭐 부실 등등으로.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전관 예우, 뭐 이해 충돌 등등 예상됐던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내용도 이제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좀 지렛대 삼아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 좀 문제가 많다 싶은 분들을 조금 정리하고 가자, 이런 게 민주당의 전략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박홍근 원내대표도 뭐 감추지 않고 뭐 소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제척하면 뭐 한덕수 총리를 낙마시키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봐서 뭐 당연히 아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포함해서 한두 명 정도 하면은 한덕수 총리 카드는 살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그런 의중들이 읽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시점이 좀 너무 늦었다. 이미 그렇게 되려면 사전에
인수위에서 네. 한인철, 정호영 또 뭐 한동훈 이분에 대해서 스스로 뭐 거취 표명하는 방식을 유도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당선자 측이 아주 결정적인 흠결이 있거나 본인 스스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 그렇게 중도 사퇴를 안 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여서 실제로 오히려 한덕수 총리의 낙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압박을 하는 의미에서 한동훈 그 후보자의 청문 일정을 9일로 연기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안에 숨어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네. 아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께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김앤장 뭐 경력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여러 이제 증인도 나왔어요. 어떻게 답변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은 분명히 많은 수임료를 받은 건 사실이죠. 근데 시대가 좀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덕수 같은 뭐 경력이라든가 경륜 이런 분들은 민간 기업에서는 또 법률사무소에서는 귀하게 쓸 수밖에 없고 그에 걸맞는 보수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퇴임하고 우리가 유교 사상에 나오는 선비 정신으로 이슬만 먹고 풀만 먹고 살아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건데 그게 좀 이제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수입료 급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네.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건가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네.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네. 단순히 고위직을 한 관료가 고문으로 있는데 고정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급여가 조금씩 달라요. 말하자면 기여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 네네. 근데 모순적인 건 뭐냐면 본인은 어떤 부당한 전화도 한 적이 없다. 부당한 전화도 한 적이 없고 일관되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면 왜 김현장에서 그 많은 돈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역으로 만약에 일정하게 더 많은 월급 받은 정도의 역할을 했다면 그거는 알선수재에 해당되는 거예요. 굉장히 실정법 위반으로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고위공직 전직 관료들이 로펌 속에 숨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선수재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한덕수 총리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상강외로 어려움이 차해질 수 있는 영역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후보자 뭐 워낙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네 제주도 지사까지 하셔서 뭐 다른 거 특별히 안 나오겠지 했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이제 업무 추진비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도지사 3, 4년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던 간에 뭐 법인카드 문제라든지 네네. 선거법 위반 논의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뭐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했지만 본인에도 그에 주는 못지않는 네. 여러 가지 어떤 민간 특혜 사업들이 있었다. 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1.5배 이상 되는 고수익률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본인은 뭐 자기 영역하고 대장동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볼지 그거는 눈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했고 또 대선 때 정책본부장을 했던 것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괘씸죄가 좀 적용이 된 것 같고 본인이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 발언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조금 강한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시장과 싸우려고 해서 실패한 거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감정을 상하게 한 거죠. 추경호 의원처럼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네. 어떤 정책 토론을 하면서 의원들 얘기가 맞다고 인정을 하고 또 좀 깊이 있는 어떤 정책 제시를 좀 해주면 괜찮은데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또 비판하고 이러면은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는 거죠. 심기 관리도 중요하고 톤앤 매너도 다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쟁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가장 먼저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뜨거운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정호영 장관이었어요.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자진 사퇴는 없다. 네, 먼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도덕은 매우 주관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리고 왜 조국 장관하고 비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이게 더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문화자본, 부의 대물림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뭔가 대학 교수들끼리 자기네들 아들 논문에 품앗이 하듯이 서로 스펙을 돌려가면서 해주고 친한 교수들이 높은 점수 주고 역으로 보면 그 교수들의 아들, 딸들이 들어올 때 내가 그렇게 해주면 무건의 어떤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이죠. 이번에 조국 사태와 이번 정호영 교수를 보면서 일반인들,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안 나오고 대학 교수 아닌 분들, 의사 아닌 분들, 변호사 아닌 분들 네. 상당히 그 참담함을 느끼고 그것은 윤리와 도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제도가 잘못됐건 어떤 문화가 잘못됐건 네. 이것은 썩은 문화다. 이제 그런 면에서 경종을 울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내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고요. 그 조국 전 장관과 어쩜 이게 판박이냐. 그리고 본인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처음에는 윤석열 당선인하고 40년 지기다 이렇게 알려졌다가 네. 윤석열 당선인을 소개해준 지인과 40년 된 친구다. 이거는 좀 오죽하면 그 홍준표 이제 의원 전 의원이죠. 사측들 냈으니까 장관이 얼마나 좋길래 그 집안을 숙박소로 만들면서 이렇게 끝까지 버티냐 하는 그런 얘기 한 걸로 제가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청문회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9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후보자가 또 이번 청문회에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이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분의 역량이나 그걸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는 없어요. 검사로서 역량이나 검사로서 역량. 그런 네. 것들이 있는데 자리와의 이게 매칭이 잘 안 된다. 사실은 법무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 사회 전체의 보수의 권위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모아서 국민 전체에게 공평과 정의를 가져다 주는 법무부가 영어로 보면 Ministry of Justice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또 균형과 천칭과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의 워딩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정치적입니다. 누가 보더라. 어떤 원희룡 장관 후보자보다 훨씬 정치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분. 과연 이제 이분 스스로가 와서 차분하게 어떤 수용할 건 수용하고 해야 되는데 검수완박에 대해서 왜 부당한지를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설파하겠다. 이렇게 싸움을 먼저 걸어오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민주당 청문위원들도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 많은 각오를 하고 더 많은 흠결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정운이 감도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다양한 법무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출입국 행정도 있고 사실은 교정 행정도 있고 굉장히 분야가 많고 또 당선자께서 말씀하실 때 영어 잘한다. 우리나라 법무부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이제 우호적인 곳에서는 파격 인사, 민주당 쪽에서는 충격적인 인사라고 했던 분이 바로 이제 한동훈 후보자인데 청문회도 일단 연기되고 후보자도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사실상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분이 무슨 강한 이미지다 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한동훈 후보자는 굉장히 공정하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이 조선 제1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한테. 그러니까 각종 큰 사건을 다 했어요. 부정부패라든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면 한동훈에게 맡기면은 해결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로비나 윗사람들의 압력이 통하지가 않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네. 한동훈은 나하고 친한 게 아니라 정의와 친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지금까지 보면은 뭔가 이제 출세 가도를 달려오다가 네. 한직으로 지금 2년 동안 돌면서 피해자로서 절규하던 것들이 강하게 비춰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도 청문회에서 소신을 밝히겠습니다만 법리로 따지면은 한동훈과 야당 의원들과의 법리 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텐데 네네. 지금 보는 분들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 거죠. 과연 어떠한 수준에서 그런 논쟁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할 때 한동훈에게서 칼을 뺏어서 펜을 쥐어준 거다 이랬거든요.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 펜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칼을 갈고 있다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청문회가 될 것이다. 네. 그러고 지금 현재 이 청문회 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이제 끝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이제 법을 어기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도 아마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조목조목. 법적으로. 예, 예. 법대로. 예. 알겠습니다. 네, 추후에 진행되는 국회 인사청문회 계속 저희들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여야 후보 대진표가 이제는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확정된 경기지사 선거는 이재명 고문과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연장전으로 불리면서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된 오세훈 현 시장을 상대할 민주당 후보로는 우여곡절 끝에 대선 캠페인을 지휘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확정됐습니다. 인천에선 현직 시장인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전임자인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노영민 후보, 윤당선인 특별고문인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붙는 충북지사 선거는 신구 권력의 대리전 양상입니다. 양승조 현 충남지사의 대항마로 나서는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원내대표 도전 대신 지방선거에 나서는데도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 초기 전국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6일 지방선거 충청과 강원 지역에 대해서 판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대전, 충남, 충북, 세종까지 전체를 석권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 거다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충청권 전체로 봤을 때 판세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충청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또 어쨌든 대통령 취임 바로 한 달 이내에 치러지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국민의힘에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초박빙의 양상. 충남의 경우에는 이제 윤 당선자와 연관이 있고 그렇지만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양승조 후보가 무려 62%의 득표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김태흠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 앞선 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특히 충남의 도민들은 쉽게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다만 충남만 하더라도 윤 당선자가 51%, 이재명 후보가 40% 초반밖에 안 돼서 6%, 7% 차이 났거든요. 7%. 예,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양승조 후보가 어떻게 이걸 방어해낼 것인가 초미의 관심자이고 네. 다만 충북의 경우에는 노영민 후보가 조금 처음부터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심판론이 있다면 어쨌든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쉽지 않은 선거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네. 민심은 또 나중에 어떻게 역풍을 불어올 수 있을지 보여지고 네. 대전도 초박빙입니다. 대전도 대전도? 초박빙이고 세종은 역대적으로 조금 민주당이 좀 이로운 것이어서 네. 전체로 충청도 판세 자체가 굉장히 쉽게 누가 압도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박빙으로 정리를 해주셨군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나요? 네. 그 4개 지역을 보면은 충북만 빼고는 다 이제 민주당은 수성, 국민의힘은 탈환 이제 그런 컨셉이고요. 충북. 이들 지역이
좀 지역 개발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야당보다는 여당을 찍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50% 이상 네. 여론조사하면 나옵니다. 김영환 후보가 이제 경기도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네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언제부터 충북 사람이냐 하는 그런 결점을 안고 있고 네. 누굽니까 김영환 노영민 후보 같은 후보. 경우에는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비서실장을 하면서 청주집을 팔고 반포집을 남겨놨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죠. 충북 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대조적인 부분들이 네. 이제 선거 초반에 좀 해서 조금 그두 노영민 후보 후보가 간의 조금 차이가? 이제 네.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충남도 재밌습니다. 그 남쪽에서는 김태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네. 그 북쪽에서는 또 양승조 후보가 앞서고 네. 이제 이런 형국입니다. 근데 이제 양승조 예비 후보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네. 김태훈 후보가 내 공약을 베꼈다. 그 준비 안 된 후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니까 김태훈 후보가 4년 동안 한 게 없으니까 내가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다. 이제 이런 그 설전이 그런 벌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지는데 네. 그분들은 또 보면 양승조 지사는 좀 느긋한 편이고 네. 김태훈 후보는 굉장히 역동적인 이런 네. 캐릭터들이 겹쳐서 선거판이 아주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전 선거를 보면 그 허태정 후보하고 이제 현 시장이죠. 이장우 후보가 있는데 대전 시민들은 대선 때도 후보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 지방선거도 후보들이 마음에 안 든다. 네, 누굴 네. 찍어야 될지 고민이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거 굉장히 좀 연배가 좀 낮은 분들이 이번에 좀 붙었거든요. 대전시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세 군데 지역은 굉장히 불꽃 튀는 재미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강원도 지사 후보들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분들, 그러니까 이광재 전 의원이 다시 한번 이제 강원도에 떴고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컷오프 됐다가 또 다시 살아난. 일단 두 분의 관계는 어떤지 이번 이 강원도지사 싸움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의원님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제 뭐 지금 현재 여론상으로는 그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시면서 네. 격하게 이겼기 때문에 그 기세가 당당한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가 상당히 또 적경지이기도 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윤석열 후보 지지가 좀 높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초반에는 조금 뭐 앞서고 뒤서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광재 후보는 어쨌든 강원도민 입장에서 차기 대선감, 대통령감을 원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광재 후보에 대한 선호도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네. 특히 이제 영동 즉 그 속초 강릉이 어느 쪽을 더 지지하느냐도 남아 있는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광재 후보가 지난번 도지사 될 때도 굉장히 특유의 좋은 아이디어, 기획통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어떤 선거운동 전략을 가지고 있는 이광재 후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따라 붙을까를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봅니다. 네, 의원님 보시는 관전 포인트는 어떤 부분일까요? 재밌는 선거죠. KBS 여론조사를 보니까는 김진태, 이광재 후보가 한 5%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조직력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앞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광재 후보는 선거의 달인이거든요. 네. 근데 또 이 김진태 후보는 굉장히 그 연설을 잘합니다. 대중연설을. 그리고 보수의 어떤 아이콘이다. 뭐 네네. 당을 어려울 때 지켜왔다. 그래서 굉장히 강원도 선거가 아까 우리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큰 꿈을 가진 이광재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어렵게 지금 권터중래하고 있는 김진태를 택할 것이냐 하는 네. 그런 고민에 이제 휩싸여 있는데 네.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역 개발에 대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런 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삼선으로 이제 출마를 안 한 이번에 최문순 지사에 대한 네네. 도정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표심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후속 조치를 둘러싼 논란,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 그리고 6일 지방선거 판세까지 다양한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들을 시간이죠. 먼저 박종희 의원님. 저는 부패 완판에 씨를 뿌리고 지민 완패의 쓴맛을 본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네. 검찰개혁 입법이라는 것이 결국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이 되는 부분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지민완패,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완전히 패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저는 왜 사개특위는 참여하지 않는가, 반대하는가 이런 발문을 냈습니다만은 사개특위 자체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한 또 정상화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인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박종희 전 의원님, 김영주 전 의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토토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ee